원금 전액을 보상해라. 그러면 원금 보상해 주는 게 맞냐?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거를 판매하는 게 이제 적정하지 않을까? 제가 중간에 쭉 거놓은 데가 IT 주식들이 네. 인덱스로 들어온 시기예요.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과거에 봤더니 50% 빠진 적이 있는데도 안 망했잖아요. 금융기관 주식들이 많을 때는 하방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IT 주식이 많아지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결국은 리오프닝 지연되는 부분,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나온 지가 벌써 뭐 하면 10년 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HAS CEI에 투자한 게 잘못됐던 거죠. 홍콩이 망하지만 않으면이라는 단어로 팔았다면은 그거는 불안전 판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뵈서 또 반갑고요. 뭐 ELS 얘기 이제 오늘 해주신다 했는데 요 얘기 전에 조금 또 오늘 시간 그렇게 급하진 않아서 간밤에 시장이 또 너무 올랐죠. 맞아요. 반전을 또 네. 보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얘기도 좀 일단 잠깐 듣고 엔비디아가 싶네요. 신고가 넘긴 게 제일 네. 아, 드라마틱했다. 네. 역시 그냥 올해도 AI로 가나 보다. 그다음에 이제 그쵸? 구글도 또 새로운 로봇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로봇까지 나와서 진짜로 침대 커버도 정리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조금 이제 세상이 또 바뀌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로봇 자체를 상용화가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한 3명 뭐 이런 3명이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3명이요? 네, 3명의 연구진들이 만든 거니까 상용화가 아니라 그냥 프로토로 만드는 네네네. 거니까 그럴 정도로 기술이 돼 있다라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뭐 한 10년쯤 지나면 저희 집에서 다 로봇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도 어쨌든 또 신제품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6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애플이 중국에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다른 데서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의문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던 건데 어쨌든 난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정도면 됐어. 그러고서 반등을 했는데 2% 정도. 그래서 약간은 뭐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근데 약간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그냥 반반으로 가는 게 제일 아직까지도 빠졌을 때 살 뭔가의 그러니까 캐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정도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I는 뭐 계속해서 네. 좀 기대해 볼 만한 아주 큰 큰 줄기가 된다.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AI랑 로봇은 기본적으로 올해도 계속적인 큰 테마가 될 거고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도 이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온디바이스 AI로 삼성이나 애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설명드린 것도 이상한 좀 다른 데서 나온 거니까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그걸 또 다 사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도 오겠죠. 네, 지금 분위기로 네. 봐서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멀지 그리 않은 것 멀지는, 같습니다. 가격의 문제인데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계속 되면 기본적으로 비싸도 사겠죠. 400만 원짜리 이거 쓰는 거 사야 되지 않을까요? 비전 프로 사야 되지 않을까요? 400만 원대로 출시는 됐는데 이 가격에 대한 또 너무 진입 좀 장벽은 세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올 때는 비싸지만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면은 가격은 내려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 오늘 얘기해 주실 내용은 홍콩 ELS. 네, 그러니까 네. 홍콩 ELS라기보다는 이제 불안전 판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이제 약간 프랜카드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런 식의 상황들이 왜 계속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ELS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는 손해를 받고 누군가는 이제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메꿔줘야 되는 또 회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누가 진짜로 잘못을 한 거고 누가 아니면 꼭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엔 이렇고 저런 경우에 저렇고가 계속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투자 시장에서는 뭐 공매도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룰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화 되잖아요. 예. 소수여도 어쨌든 누군가가 프랜카드를 드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 ELS 불안전 판매 실적 관리 때문에라고 첫 번째 장을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뭐 은행 쪽에서 실적을 위해서 불안전 판매도 불사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뭐 여러 라는 가지 기사. 식으로 뉴스들이 네.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어요. 뭐 네. 그러니까 판매 실적 고가 매기고 이런 게 이제 KP 판매 그 실적이라는 게 결 고가라는 게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 그래서 KPI라 그래서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잘 파는지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 얼마 파는지가 아니라 네. 1년이 딱 생기면 네. 이제 인사고가를 매기는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파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러 가지 가지가. 섞여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비중을 예를 들면 뭐 ELS 팔면 비중이 몇 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펀드를 아. 팔면 몇 점, 예금을 팔면 몇 점, 그 다음에 대출을 팔면 몇 점. 가중 점수가. 예, 점수가 쫙 있어요. 그 네. 목표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수익 목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목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올해 얼마를 벌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팔아야 모든 돼. 은행이 대부분의 세일즈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점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예전에 이제 뭐 증권사 몇 군데랑 이런 데는 저런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하겠다. 대신에 고객의 수익률로 평가하겠다. KPI 안에 고객의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관리하는 고객의 전체 펀드의 수익률이 너의 고가에 연동을 되는 거지 많이 팔았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었고 수익을 많이 내줬고가 아니다. 실제 고객에게 네. 이익을 줬느냐. 네, 줬느냐로 아. 평가하겠다는 KPI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금융기관에 많이 적용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오고 이제 승진의 ELS 판매 실적이 30% 넘게 반영, 뭐 저런 식의 이제 뉴스들이 뜨면 굉장히 이제 뭐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 들고 있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연 진짜 이게 실적 관리 때문에 이랬을까라는 부분이 금융기관에 다녔던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또 제목이 이런 6조 폭탄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뭐 손실 폭탄이다. 6조 손실 폭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6조 원을 다 날릴 수 있는 거를 확인해보고 6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뉴스상에서 보면은 이제 ELS는 이제 거의 은행에서 이제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까지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하게 될 것 같아요. 투자 네. 상품 시장 자체가 ELS가 이제 그래도 많이 갔을 때는 거의 한 100조 원까지 갔었으니까 잔고가 지금 한 35조 정도 되거든요. 네. ELS만. 네. 그러니까 그 잔고가 이제 한 10조, 15조 정도로 또 반토막이 또 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100조 수준에 갔다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랑 이걸 겪으면서 30조대로 바뀌었어요. 30, 40조대로.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정도가 났어요. 근데 지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2분의 1 토막으로 내려갈 거예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35조면은 잔고 자체가 한 15조? 15조 이 정도. 그러면 15조 정도면 아마도 증권사에서 파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시장 사이즈로 보면. 네. 그러면은 ELS라는 상품이 이제 뭐 저희도 계속 여기서 ELS를 제가 이제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다뤘는데 ELS라는 상품에 어떨 때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정기예금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연동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예상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서 정기예금 고객에게 고령의 정기예금 고객에게 이걸 팔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불안전 판매의 지금 현재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금 보상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전액을 보상해라. 네. ELS를 가입을 했는데 원금 전액을 보상해라. 네. 과연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원금 보상해 주는 게 맞냐? 당연히 손해 본 분들은 원금을 다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투자에 마이너스가 났어서 그냥 마이너스로 받아간 사람들도 와가지고 계속 원금을 달라고 하겠죠. 자기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투자를 초기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진짜로 몰라서 불안전 판매를 당해서
이제 손해를 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슈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알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룰이라는 게 정확히 필요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증권사나 은행에 있는 금융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거를 판매하는 게 이제 적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죠, 결국.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뉴스들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H지수잖아요. 그렇죠. H지수가 HSCI, 네.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메인랜드 주식들이에요. 텐센트, 뭐 알리바바 이런 주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설명해 설명드렸죠. 주셨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중간에 쭉 거놓은 데가 IT 주식들이 네. 인덱스로 들어온 시기예요. 아, 가운데 쭉 거놓은 시기가 네. 2018년도. 그러니까 그 전하고 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르다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뉴스대에 보면. 그러면은 과연 50%가 빠지면 홍콩이 망했냐라고 보면 과거에 봤더니 50% 빠진 적이 있는데도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안전 판매 얘기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때 77%가 빠졌어요. 3년간 고점부터. 그다음에 2015년도도 부동산 버블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3년간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또 트럼프 나오면서 한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200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계속 빠져서 지금 거의 한 이제 50% 넘게 60%까지 빠졌다 조금 반등한 상태. 네. 근데 다시 빠져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거를 보시면 그때 설명드렸듯이 금융기관 주식들이 많을 때는 하방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IT 주식이 많아지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결국은 리오프닝 지연되는 부분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나온 지가 벌써 이제 거의 잘못하면 10년대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HSCEI에 투자한 게 잘못됐던 거죠. 그냥 홍콩이 망하지만 않으면이라는 단어로 팔았다면은 그거는 불안전 판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녹취가 돼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만 안 되면 원금 보장이에요라고 얘기했으면.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적합한 사람에게 팔았냐는 거예요. 불안전 판매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점에 와서 금융상품을 딱 사러 온 사람을 만나서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저 사람이 월급 생활자인지 은퇴한 사람인지 그다음에 어떤 데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뭐 투자 성향까지도 거기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긴 하는데 근데 그 투자 성향 조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좀 왜냐하면 요식적이죠. 예, 요식적이고 그다음에 네. 제가 ELS를 가입하고 싶으면 다 제일 공격적으로 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가입을 하니까. 못 하니까 이걸 가입하고 싶으니까 난 이쪽에 쭉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건 그러니까 면책 조항, 내가 잘못한 게 없어를 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슈는 저 사람이 은퇴자고 그걸로 생활비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저런 상품을 팔다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은퇴를 했는지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는 결국 어떤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나 하면 전부 다 모바일로 바뀌는 거죠. 다 네 책임이야. 예, 지점에 와서 어떤 판매하는 세일즈 분들에게 금융상품을 구매를 하면 그거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니 그러면 네 손으로 네가 눌러서 다 해. 이렇게로 바뀌는 거죠. 이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제 변화는. 네, 변화는. 네.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네 손으로 눌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한 거고 네가 다 본 거야라고 하는 형태로 다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상품을 모바일 폰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봐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겠죠. 만나서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는데 예? 그냥 처음 보는 상품을 빼곡한 글씨로. 네, 빼곡한 글씨로. 그러니까 이제 그 빼곡한 글씨라는 부분들도 점점 네. 더 단순화시켜서 필요한 항목만 넣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건 결국 기초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ELS의 기초 자산은 HSCI만 있지 않았어요.
그게 한 20% 정도 됐을 거고 나머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뭐 S&P, 니케이, 뭐 코스피, 유로스탁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지수들은 어땠나 보시면은 네. 3년 내내로 봤을 때도 44% 상승, 거의 40, 니케이는 40% 상승, 유로스탁은 18% 상승, 다 상승이에요. 코스피도 네. 상승, 17% 정도. H만 50%예요.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지수 ELS를 들었던 분들은 수익이 낮겠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어떻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ELS를 투자하신 분들이 처음 투자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분산해서 ELS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면 어떤 건 수익이 났고 어떤 건 손실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수익이 났을 때는 고정금리형 수익이 나는 거고 로스가 났을 때는 밑에가 다 열린 수익이 났으니까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악마의 상품이라고까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ETF와 똑같아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3년 전에 2828이라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HS 지수 ETF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뭐 KB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환해지형 ETF가 있어요. 250, 730 같은 저런 ETF가 있는데 밑에 있는 차트 보여드린 이 부분이 ETF 차트와 그 다음에 지수 차트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ETF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ETF가 ELS랑 차이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 내가 장기 투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수익률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ELS는 만기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기에 돈을 받아서 다시 저 ETF를 사면 돼요. 그러면 결국 장기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ELS라는 상품이 레버리지가 돼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하는 형태의 상품이 아니라 박스장이거나 그러니까 얼마 이상 하락하지 않는 박스장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고 ELS가 이렇게 확장된 이유도 박스장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횡보장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횡보장에 수익이 나는 고정금리 상품을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수익을 계속 났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재투자를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빠지는 3년 내내 빠지는 이런 지수를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표님 기초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지수를 좀 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꼭 H 지수가 껴있는 경우가 아닌 것도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를 수는 있지만 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권하는. 이게 왜냐하면 권하는 것도 뭐 제가 이제 금융기관 네네.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금융위원회에 있는 건 아니니까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H 지수가 들어야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높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잠깐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6%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는데 8% HSCI가 들었으면 8%인데 HSCI가 없으면 6%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8%짜리 어차피 뭐 홍콩 안 망해요라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확 일로 가잖아요. 안 말 건데 왜 6%짜리 왜 들었지? 8%짜리를 갖고 싶지. 근데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조건 다른 리스크가 있다. 특히 고정금리성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는 그걸 인지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기 구조를 보면 네. 지금 이제 연합뉴스 기사에도 보면 1분기에 3.9조, 2분기에 6.3조, 3분기에 3.1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조 원의 만기액이 도래해요. 네. 저게 이제 판매된 ELS 기준이니까 저게 판매가 되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저거의 반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낚인 규모라는 게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손실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 그 규모는 지금 이제 6.2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낚인이 없는 상품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구조에 따라서 손실이 약간 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한 3조 정도의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손실이 날 것 같아요. 전체 투자자들 합산을 하면. 네.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ETF를 사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 정도의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횡보했을 때는 계속 수익이 났고 다른 기초 자산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났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은 이제 트레이딩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것 때문에 그러면 H 지수가 빠지냐? 예. 어느 정도는 수급에선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ELS를 가입을 하면 ELS를 해지하는 사람은 ELS 주식, 기초자산 주식을 사요. 그리고 지금 저 금액들이 만기가 되면 저 금액 반만큼이 매도가 나와요. 네. 실질적으로 주식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홍콩 거래소가 하루 1월 2일 날 거래량이 908억 홍콩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5조 정도가 돼요. 하루
전체 볼륨 자체가.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게 한 1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조가 이제 뭐 1년 내내 팔아야 될 10조 좀 넘죠. 한 15조, 16조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팔아야 될 게. 그럼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1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11조를 팔아야 되는데 하루 거래량이 15조니까 그렇게 뭐 파는데 시장에 임팩트를 줄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매도 물량이 알려진 매도 물량이에요. 그렇죠. 예, 헤지 펀드나 이런 데들은 저 물량들을 다 계산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기일까지 관리를 하면서 빠질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면 풋옵션을 사거나 더 빠지게끔 하는 경향들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보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중국이 좋아지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만기 구조나 아니면은 그런 HSCI에 대한 익스포저 그 위험도 때문에 네네. 이제 생긴 거고 그러면 이게 과연 불안전 판매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몰랐다 그래야 되잖아요. 몰랐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2002년도에 원금 보장 ELD를 시작해서 2003년도에 켈스라는 ELS가 나왔어요. KELS, K-팝처럼 KELS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건 원금이 안 보장돼요. 안 보장되는? 2002년도 원금 보장되는 ELT는 네. 은행에서만 팔았어요. 처음에.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옆에 그림에 있는 100에 105 콜스프레드라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 오르면 7% 드립니다였어요. 그 광고 문구가. 5%만 올라도 7%를 드립니다. 그리고 빠져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와서 5%밖에 안 올랐는데 네가 어떻게 7% 주겠다는 거야.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빠졌는데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처음엔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1년 뒤에 한 번만 본다는 거죠. 중간에 올라가는 건 안 보고. 예.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대신에 꼭 주가 상황이 너무 높을 때 들어가시면 밑으로 빠지면은 원금만 받아가시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런 식으로 상품이 나오니까 경쟁이 심화되면서는 이렇게 돼요. 나는 안 올라도 8% 드립니다. 안 올라도 네, 8% 드립니다. 8%를. 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디지털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제 제로 DT 옵션들이 다 이런 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형태의 거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DT나 이런 옵션들 시장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되게 익숙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냥 현재가에서 위로만 가면 상승만 해 있으면 1년 뒤에 8%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앞에 부분 거랑 뒤에 부분 거랑 비교하면 뒤에 게 훨씬 좋잖아요. 안 올라도 8%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KELS라고 해서 이런 형태. 밑으로 열려 있어요, 항상. 밑에 그러니까 하방으로 열려 있지 않은데 좋은 쿠폰을 갖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15% 이상 빠지지만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120% 올라간 거에 120% 드립니다였어요. 이런 식의 상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어링은 더 좋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15%까지는 그래도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 ELS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 위로 올리는 거를 안 받을 테니까 대신에 이자로 줘 그냥 고정금리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다음에 중간에 2005년도에 이제 개별 종목 투스탁이라고 해서 네. 유행을 했다가 손실을 막 보면서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2007년도서부터 전성기가 돼서 지금 이게 100조까지 갔다가 지금 말씀드린 한 30조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증권사들이 이걸로 수익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을 보긴 보죠. 판매 수수료도 있으니까. 하지만 손익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요. 거의 1조 원의 손실이 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점점 줄여서 자체 한도로 자체 해지하는 것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리스크 관리가 강해졌다. 옛날 대비. 옛날에 이제 막 한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증권사들이 갑자기 야 얘네 얼마 번대는데 넌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푸시를 해서 계속 막 찍어내고 리스크 관리 없이 수익이 많이 나던 손실이 많이 나던 했던 시기랑 비교하면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경쟁이었어요. 외국계들도 실제로 여기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도 외국계에 있었지만 손실 난 적도 있고 수익 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는 되게 경쟁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이 이걸로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 세일즈를 한 은행들은 계속 수익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일즈 마진만 수익만 계속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 은행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ELS 발행이랑 이제 이 부분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발행과 상한 부분은 네. 왜냐하면 주식을 샀는데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내 거고
손실 난 거는 가져가서 원금 보장해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의 90%가. 왜냐하면 그걸 거의 확인할 수 있는 게 상환이 되면 발행도 커요. 상환이 안 되면 발행도 적어져요. 네. 그렇죠. 위아래가 밑으로 낸 건 상환이고 위에 있는 건 신규 발행이에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적냐? 안 적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여기 상반 2021년도 상반기 한 달에 3조 2천억, 5조 1천억, 3월에도 5조, 2월에도 5조, 4월에도 5조, 다 5조 이상씩 한 달에 다 팔렸어요. 예, 한 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지금 이제 뭐 2조, 3조 이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상환이 된 거예요. 수익이 다 났어요. 근데 이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상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정기예금 고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현재 금리가 1%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난 1%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 너무 낮으니까. 낮으니까 네. 5% 정도, 4% 정도 되는 거를 가입하느라고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로 가보면은 어느 정도 맨날 박스에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 있으려니 하고 그냥 가입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3년 전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빠진 상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전망을 잘못한 거죠. 투자 전망을. 근데 그거를 갖다가 투자 전망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원금 보장될 거예요. 거의 이런 식으로 팔았으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ELS 잔고에서 신규 발행한 금액이 하고 그다음에 조기 상환된 금액을 보면 10년 동안 조기 상환된 금액이 446조 원이에요. 네. 그래서 정기예금보다 보통 ELS가 보통 한 3.5에서 5% 정도가 플러스가 돼요. 정기예금 금리에. 정기예금 금리가 1%면은 한 4%,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ELS의 수익은 상환되면, 조기 상환이 되면. 네, 지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네. 10년간 조기 상환 금액 네, 보실 수 이걸 다 있는데, 합산을 하면은 446조고, 네. 446조인데 정기예금이 한 정기예금보다 한 3.5% 정도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네. 10년 동안에 한 15.6조 원 정도로 수익을 더 봤어요. 정기예금 금액 투자한 것에 비교해서.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한 3조에서 6조 정도의 손실이 나거든요. 1년 전체로 보면. 그러면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익이 날 때는 조금씩 계속 나는데 손실이 날 때 굉장히 크게 난다. 그러면 10년 동안 번 거를 지금 한 번에 다 손실 처리가 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꼭 어떤 상품을 가입하시거나 할 때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ELS라는 상품 자체가 횡보하는 시기에는 그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계속적인 하락이 됐을 때는 손실이 가능한 부분들이 다 인지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뭐 고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제한을 하려고 하면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을 정확히 알고 상품을 팔 수 있는 금융기관이 돼야 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너무 모바일로 치우쳐져서 이제 다 네 책임이야라고 넘기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진짜로 그냥 이런 상품 없애고 주식이랑 채권만 해 이렇게 바뀌던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가이드라인을 감독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잘 줘야 하고 그다음에 투자 판매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정확히 알고 파는 게 제일 네.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달까요? 안타까운 상황은 나는 그냥 예금을 하러 네. 아주 작지만 예금 이자를 네. 얻고 싶어서 안전한 걸 가입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품인데 뭔지 모르고 가입했다. 가입을 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 근데 그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였는지는 굉장히 따져볼 게 좀 많겠지만 이렇게 손실이 나신 분들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죠.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잘 그쵸. 알고 하고 그러니까 들었을 때 모르는 건 그냥 네.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대체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도 개인들에게 오는 대체 상품 투자들은 그렇게 좋은 상품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고려하고 금리가 높으면 일단 의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